3교시 볼까요? 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민법은 40문제니까 지문상으로는 200개 지문이잖아요. 이제 박스형이 있으면 줄긴 해요. 지문상으로는. 작년에도 박스가 열 몇 문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0개 지문이 아니라 175개 정도 돼요. 지문 자체로는. 지문 자체로만 보면 박스형 문제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오지선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제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다 통제가 갔을 건데 모의고사를 시험을 딱 보잖아요. 보고 나서 그 200개 지문을 전제했을 때 내가 이건 배웠다, 느꼈다, 이게 내가 어디서 배운 것 같아. 답은 정확히 내가 못 찾겠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1등을 했냐 2등을 했냐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그런 의미는 없고 단지 200개 지문 중에 민법은 총 오지선다이니까 200개잖아요. 그 중에 200개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지문, 처음 본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수업을 들었을 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200개 지문을 저도 다 가르치려고 하지만 만약에 안 가르친 지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빼고 그거 빼고 마스터북을 보면 알거든요.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 빼고 모르는 새로운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례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 게. 근데 만약에 200개 지문을 봤는데 지문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은.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이게 시험 지문제 집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여기 마스터북 문제하고 비교를 해서 이 마스터북에 없는 지문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라고. 거의 장담하지만 200개 지문이 거의 다 있어요. 이 책에. 거의 대부분이 80개, 180개 이상은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민법 공부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얇은 게 아닙니다. 웬만한 책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 자체가. 전체가.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 책 자체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문제를 한 뜸 한 뜸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유동적 무효가 있는지, 유동적 무효 나온 것 같다. 그럼 취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건기한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진도가 나간 만큼 한 문제도 괜찮고 두 문제도 괜찮으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책만 열심히 보세요. 반복을 해서. 그래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성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목표치는 80점이잖아요. 왜 80점인지 아시죠? 32개만 마치면 32개가 만점이고 그죠? 8개는 틀려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고 80점을 맞는 이유는 20점이 남잖아요. 이걸 토스해 줄 수가 있는데 뭐 학개론이 60점 맞겠어요. 거기도 70점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굳이 뭐 80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불안한 거죠. 딱 60점이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한 65점, 67.5 정도는 맞아야 두세 개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현실을 알아야 돼요. 시험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뭐 방방 뜨는 것처럼 하는 거 있죠. 지금 4월달 이제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희망 고문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늦어요. 늦거든요. 실제는 중개사가 이 민법이 17만 정도가 응시를 하지만 작년에도 거기가 12만이 과락이에요. 16개를 못 맞는다고. 우리는 들어보면 다 알거든. 다 알거든지만 67%가 과락이라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맞추려고 하세요. 잘 맞추려고. 그럼 잘 맞추려면
기본적인 내용은 좀 반복해서 읽으세요. 아까 조건기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잘 정리가 돼 있잖아. 18개. 그거라도 반복해서 좀 읽어주시라고.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거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거기에 나온 지문은 맞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자, 이제 계약법 한번 와볼래요? 계약법도 놓치지 마세요. 민총하고 계약법 두 개는 꼭 잡으세요. 물권은 그냥 놔버려도 괜찮아요. 힘들면 물권은 놔둬버리고요. 그냥 수업할 때 들어와셔가지고 듣고 있다가 느낌 있잖아요. 얘가 답인 것 같아. 그렇게 찍어 놓으면 5개는 맞는다니까. 그렇게. 작년에 내가 2차 시험 볼 때 떨어지긴 했지만 세법은 다 2번만 찍어갖고 2개 맞았어요. 2개. 아예 공부한 적이 없는데 공시법 해가지고 다 26개를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세법을 다 해야지 내가 맞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변리사라든지 변리사라 이런 시험들은 절대평가를 하면서도 상대평가를 가요. 성적선 자르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 해보면 정확성이 요구되는 거지 많이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준비해도 출발해도 1차, 2차를 붙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건 아마 그건이에요. 정확성만 24개를 맞히면 된다. 그런 의미인 거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니에요. 아까 우리 조건기한 모르잖아요. 과감히 잘라버리세요. 포기해버리라고. 포기해도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취소까지만 하면 되죠. 뭐 9문제. 알겠죠? 9문제에서 8문제만 맞히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진짜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준비해도 1, 2차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내 머리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희망 고문 하지 말고요.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현실을. 이게 지금 약관 나와 있잖아요. 이 약관이 언제 나왔냐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게 32회 때 나왔습니다. 물어볼까요? 약관 아시죠? 보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보험을 들긴 하죠. 보험을 드는데 아들내미가 차를 운전하다가 지 엄마 차 사고를 내려가지고 이게 테슬라를 받아가지고 전기차 2억 얼마짜리를 받은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이 움직이면 쌍방과시 들어가요. 멈춰 있는 걸 박는 거하고 움직이면서 같이 박는 건 쌍방과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주의 의무 테만. 근데 일단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사람이 다친 건 아니고 서행하다가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1년 만에 그게 해결이 된 거야. 보험이 해결했다고. 그분이 바쁘셨나 봐요. 소리를 안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데 뭐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니고 공업사에 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서비스 센터로 가면 큰일 나니까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근데 보험을 들잖아요. 별로 안 나왔다니까. 그냥 원래 사고가 나면 그 사암 주가의 10%가 아니고 자기가 납입한 금액이 10%가 30% 올라가는 거, 3년 동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기 그 보험료가. 저는 보험료가 낮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간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 40만 원 나오나 지금? 제 보험료가? 무사고니까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요. 다 삭감이다. 더 이상 삭감할 것도 없는데. 자차를 넣다 보니까 좀 나오긴 하지만 좌우지간. 근데 보험을 보다 보면 약관을 들잖아요. 그럼 약관을 요즘 뭐 디스크 보내주거나 보내주죠. 메일로. 그럼 나는 그러거든요. 책자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책자로 보내줘요. 그분들은. 그럼 이렇게 보면 약관이 있을 때 약관은 고객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약관을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획일적, 객관적으로 아이고 말도 힘드네. 구체적,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획일적,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걸로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약관을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게 32회 때 이게 답이 됐었어요. 요게 고객마다 따로따로 해석하면 안 되지. 이걸 15년 만에 나온 답이에요. 그럼 앞으로 15년 뒤에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올해 내가 나온다 그러면 틀려보면 돼요, 그냥. 틀려버리면 돼요. 이게 축, 이것만 외우라고, 개통, 뭐라고요? 신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우리 나이 때는 그 기차가 개통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누이스, 9시 누이스 해가지고 기차 그 대가리에다가 큰 하원 같은 거 걸어가 축 옆에 개통 이렇게 쓴 거 보신 적 있나요? 옛날 필름에 보면 뉴스도 아니고 뉴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기억나요? 경부고속도로 경부철도 뭐 개통식 해가지고 나오면 그게 축 개통신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축자가 법률은 무조건 축소 해석을 하는 게 정당해요. 확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고에 걸면 고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개별 합의가 있으면 개별 합의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자차는 얼마고 뭐 대인사고는 무제한이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물사고 날 때게 얼마까지 보장해줘요? 그럼 5천만 원 건다고. 그럼 내가 최대 보장이 얼마예요? 3억인데요. 그러면 내가 얼마 더 집어넣으면 돼요, 돈을. 그럼 2천 원 더 넣으면 최대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2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개별 약정이 있으면 개별 약정을 우선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적, 아까 객관적 요게 주관적이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구체적이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요건 뭘로 해야 돼?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이런 의미고. 자, 신의성실 보이죠?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지.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작성자에게 이익으로 해석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요걸 축, 개통, 신고 이렇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옛날에 저 시험 공부할 때에 이 약관법이 시험범위 하나 선택 과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의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계약에 이제 의가 나오지만 종류가 나오잖아요. 요 종류를 작년에 물었어요. 그래서 올해 종류가 또 나올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번 나오면 좀 쉬더라고요. 한 해, 2해, 2해는. 그러다가 청약과 승낙이 바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봐보자고. 계약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청약이라는 의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대립이 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엔 집을 뭐예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거고 매수자 입장은 뭐예요? 집을 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럼 두 개의 의사가 뭐 하다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약은 많아요. 물권계약, 채권계약, 뭐 가족법상의 계약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채권 발생의 원인인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계약이 정확히는 채권 발생 원인이에요. 채권이 뭐예요? 채권 여러분들. 채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이행을 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돈 주세요. 아니면 등기 주세요. 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럼 뭔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유 또는 원인이라고 할까?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가 뭐예요? 계약. 계약을 했기 때문에 쌍방 모두가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을 주세요. 매매대금 주세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뒤에가 법정채권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행위 같은 거. 근데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쓰지 않아도 돼요.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둘이 뭐 전화통화하면서 야, 내가 사고 낼 테니까 너 내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하고 합의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요걸 안 내고 이것만 내는 거예요. 지금 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요것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계약법은 채권 발생 원인 중 하나를 배우는 건데
민법에 가면 채권법이라고 해서 실제 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채권법 안에서 3분의 1 요것만 배우거든요. 민법 총칙은 50%를 배우는 거고 물권법은 질권만 배우고 다 배우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럼 이제 가족과 친족 상속법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민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자 계약의 종류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느낌만 봐보세요. 느낌 외울 거 아니에요. 쌍무라는 거 보인가요? 편무 보이죠? 쌍무는 양쪽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죠. 쌍무에 대응된다고 아까 쌍무의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쌍권이에요. 쌍방 모두 다 권리가 있습니다. 쌍권 그런데 발음이 좀 억세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냥 쌍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양 당사자가 뭐예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 양쪽 다 채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는 누가 있죠?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매도인의 채무가 의무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교환계약은요. 둘 다 물건 넘겨주는 형태가 있을 거고 임대차는 뭐가 있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해 줄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차임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쌍무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쌍권도 있다 없다? 있다. 양쪽 모두 다 권리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쌍무나 쌍권 같은 의미인데 쌍권 이게 발음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쌍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편무는 일방만 한쪽 편만 뭐예요? 의무를 부담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하고 사용대차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요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요. 근데 이걸 구별한 이유는 요건 하나 기억을 해 주시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쌍무 계약에서만 뭐가 나와요? 동시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보이신가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쌍무 계약에서만 나오고 편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증여라든지 사용대차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유상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상. 유상은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는 뭐예요? 쌍무는 항상 유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무상은 일방만 부담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구별실력은 안 봐도 돼요. 이건요. 요건 외워놔야 돼요. 요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요. 쌍무계약에서만 동시 위험부담이 나온다.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합의만 있으면 되고 요물계약은 뭐가 있는 거예요?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 그래서 요물계약하고 나오는데 자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실제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나와요. 매매 계약은 옛날 나왔어요. 매매 계약은 쌍무 유상 계약이다. 뭐 임대차 계약은 요물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글자를 바꿔서 냈었거든요. 근데 요건 옛날 형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문장 형태로 문제를 내거든요. 문장 형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쌍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쌍유 이렇게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쌍유 하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계약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유상은 안 됩니다. 유상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건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고요?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이렇게 되어 있고 요물계약은 저는 그냥 요건 암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암기 정도는 요물계약은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요 현상광고 대물변제하고요. 요 두 개는 우리 시험이죠. 요 두 개는. 그래서 요 계약금 계약하고 요 보증금 계약 두 개를 외워 놓으세요. 이거는 요 두 개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요렇게. 그 다음에 종된 계약 나왔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종된 계약인데 주된 계약이 무효면 종된 계약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회성 계약이다 나오잖아요. 일회성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시험에서는 매매하고 뭐가 있어요? 교환. 요건 일회성인데 일회성 계약은 전부 다 계약을 뭐 한다 그랬어요? 해제한다. 요렇게 사용합니다. 해제.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뭐가 있는 거죠? 임대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는 뭘로 가는 거죠? 여기는요. 해지한다. 뭐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7번에 예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약은 채권 계약이고 나중에 예약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여기는 넘어갈 수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시험에서도 예약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180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80페이지. 180페이지를 참조를 하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매매 예약이라는 거 보이실까요? 매매 예약 보이시죠? 그 매매 예약에 보면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제일 아래쪽에 3번에. 그리고 예약 완결권, 형성권, 양도, 상속, 채권자 대위권 되고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 할 수 있다. 올라가 보시면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나오잖아요. 그때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고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인가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걸린다라는 거 보이죠? 걔가 빨간색이에요. 10년짜리가. 요게. 근데 이 예약 완결권의 이 예약이 잘 시험에 안 내요. 아니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현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약을 해 놓은 거잖아요. 자, 요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얘가 을이 내가 사고 싶다는 거야. 5월 1일 날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못 팔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예약을 해 놓읍시다. 예약을 했어. 얼마에? 1억에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했어. 그리고 언제 사가냐? 11월 1일 날 사기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럴 수 있죠. 이걸 예약을 한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을이 11월 1일 날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날까요? 예약을 해놨는데. 왜 안 나타나요? 집값이 하락된 거야. 1억을 예약을 해놨는데 하락돼 버린 거야. 지금 8천이야. 그럼 이걸 내가 1억에 사겠냐고. 안 사지. 그럼 11월 1일 날 이 사람이 안 나타나. 왜? 집값이 폭등이 된 거야. 2억이야 지금. 그럼 누가 1억에 팔겠냐고. 이 예약, 이 매매 예약이라는 게 실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예약을 일방 예약으로 추정해. 일방 예약이 뭐냐면 일방 당사자가 사겠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예약인데 요거에서는 아까 그 제척기간 10년 있잖아요. 그걸 뭐 5년으로 바꿔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지문 자체가. 자, 그럼 일단 예약은 뭐예요? 채권 계약이에요. 여기에 따라 뭐가 나오죠? 아까 예약. 예약 뭐가 나왔죠? 완결권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예약 완결권은 계약이에요. 이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야 이게. 예약 완결권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10년 내에 행사를 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증여하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 나오죠. 증여 사용대차는 뭐라고 했어요? 편무, 무상, 낙성, 분료식.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중개계약은 뭘로 가요? 비전형계약이다 보이신가요? 비전형계약. 그래서 우리 민법에 규정된 계약은 아니고 그냥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이 된 계약이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4번하고 요 7번 정도 요런 정도는 기억을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7번 정도. 근데 다시 낼까? 그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계약 성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계약 성립하고 들어오면. 자, 계약 성립은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뭐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오는데
계약 성립할 때게. 요건 무조건 요 차트. 근데 계약법은 양이 적다는 거 아시죠? 적은데 10문제가 배정되기 때문에 전략을 짤 때게 민총 8문제, 계약법 8문제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16문제를 맞잖아요. 더 맞으면 좋고 20문제 중에서 16문제를 목표치로 갖다 놓으면 나머지 물권법은 헐렁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물권법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나? 저당권하고 그다음에 그런 저당권이 어렵잖아요. 이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당권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민총하고 계약법에서 16개를 확보하면 나머지는 널널해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점유를 높이는 게. 그래서 포기할 때는 과감히 포기해버리세요. 꼭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 생각이 절대평가면. 절대평가에 상대평가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들보다 내가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평가니까 상관없어요. 민초만 냅다 뿌리를 뽑아버려. 그래가지고 41번부터 50번까지 다 보여, 답이. 그럼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럼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 때에 뭔가가 불안불안해. 세모. 풀다가 요거 세모. 벌써 10문제 중에서 3문제, 4문제가 세모잖아요. 그럼 뒤에 문제를 자신있게 못 풀어요. 못 푼다고. 불안불안하다고. 우리 강의할 때, 선생님들 강의하잖아요. 강의할 때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대답을 못 해요. 불안한 상태에서 배를 가를 수는 없어요. 이건. 불안해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확실히 해야 된다고. 청약과 승낙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와서 옆구리를 찔러. 청약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근다고. 그럼 청약이 뭐가 있어요? 뭐 구체적, 확정적,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뭐요? 효력은 괜찮다. 청약을 언제 효과가 발생돼? 도달이 되면 처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청약을 할 때 꼭 승낙기간을 정해야 되나? 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특정인, 불특정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입이 열려야 된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즐기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야 자기가 문제를 풀 때에 확실히 탁탁 짚고 넘어가요. 속도감 있게. 대단한 시험이에요. 하루에 6과목을 다 본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민법 40문제를 시간당 1분 내내 풀어라?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이라는 거 아시죠? 그 변리사 특허법, 변리사 민법이 40문제 주어지거든요. 시간을 얼마 주는지 아세요? 40문제 푸는데 거긴 70분을 줘요. 40문제를 푸는데. 근데 우리보다 더 쉬워요. 쉬운데 이공계 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40문제를 줘요. 70분을. 웃기죠? 근데 우리는 40분을 주고 50분 내에 풀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빡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상대평가야. 여기는 절대평가잖아. 24개만 맞추면 되잖아. 확실하게. 그렇죠? 자, 계약이 성립되는 걸 한번 봐봐요. 계약 성립. 그럼 계약이 이제 성립을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립되는 모습 있잖아요. 모습을 내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청약하고 승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의사실현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나오는 거야? 교차. 청약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가장 메인은 여기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청약이 뭡니까? 요거하고 승낙이 뭡니까? 요거하고 그렇죠.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옳은 거 틀린 걸 내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문제가. 근데 여기를 가기 전에 계약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뭘 갖춰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2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주관적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감남이 을녀에게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병녀가 와가지고 결혼해 주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객관적, 계약 내용 있죠. 내용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랬는데 뭐 옆에 와가지고 8천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요 두 개가 뭐예요? 합치가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가 하나도 어긋나잖아요. 어긋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걸요 불성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래요? 합의가 된 거죠. 그럼 요건 뭐가 돼요? 이건 착오의 문제나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무효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이제 지문이에요. 요게. 그래서 예전에 그 이야기했던 거 있죠.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홍콩에서 물건 한 개당 10달러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계약이 맺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국 사람은 홍콩 달러로 10달러를 계산한 거고 미국 사람은 US 달러로 10달러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가치가 다르죠. 화폐 가치가.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그래서 알고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모르고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모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다가 수문, 이걸 불합의라고 해요. 수문. 모르고 불합의가 됐다. 그럼 불합의는 불합의인 거죠?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잖아. 그때 뭐로 나왔냐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홍콩 달러, US 달러 그러니까 요건 착오구나. 착오로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 맞다고 가버린 거야. 홍콩 달러, US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시험에 이제 이 주관적, 객관적을 가지고 시험에 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에. 그 뒤로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여기. 그래서 이제 수업이 될 때마다 항상 그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걸 뭐라고요? 객관적. 상대방의 합의가 돼야 되죠? 이건 주관적. 그렇죠? 만약에 불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뭘 쓰냐면 요 수문 불합의 이렇게 써놓는 거야. 수문 불합의는 아까 미국 달러, 홍콩 달러를 모르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숨었다. 모르고 불합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불합의가 중요하다고. 성립이 안 됐다. 그럼 성립이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럼 취소의 문제가,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29회 때인가 30회 때인가 한번 나오고 그대로 안 나와요. 이 문제가. 이해는 되시죠?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청약과 승낙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워낙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럼 첫 번째가 청약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고, 그럼 뒤로 넘어가 보면 뒤로 옆 페이지로 가시면 의사실험 보이죠? 그럼 밑에 교차 청약 보이잖아요. 2개 정도가. 근데 가장 메인은 뭐라고 했어요? 청약과 승낙. 여기 볼게요, 이제. 청약만 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 건물을 사세요라고 청약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럼 의리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청약자와 승낙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되려 의리한 사람이 당신 집 마음에 듭니다.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승낙자가 갑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청약자, 승낙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은 뭐 다 중요한 건 중요한데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요건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외워놔야 돼요. 요것만. 요 밑에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 지문하고 요 지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4번. 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를 상실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청약을 할 때에 요거 자판기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요. 커피 자판기. 커피 자판기. 지금은 이제 뭐 커피 자판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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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 되어 있잖아요. 그게 커피 자판기가 보통 청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정적이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300원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게 승낙이거든요. 그럼 커피가 나오겠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그랬죠. 저번에도 그랬지만 그 식당에 가면, 중국집 가면 메뉴판을 준단 말이에요. 종업원이. 그럼 메뉴판을 제공하는 게 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청약 아닙니까? 근데 그 고객은 뭘 먹겠다고 정해진 게 아니야. 그죠? 메뉴판을 주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우리 그 가게에서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이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당신이 특정해서 내한테 주문하세요. 이게 청약의 유인인 거고, 내가 간짜장 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특정이 된 거죠. 이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가가 붙어 있는 건 청약이지만 메뉴판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열차 시간표 있잖아요. 열차 시간표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이에요. 그게 유인이라고. 정류장에 내가 서 있잖아, 이렇게. 그럼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이 어떤 버스를 탈지 모르는 거야. 그럼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잖아요. 그게 청약이라고. 이게. 그럼 유인 다음에 청약이 오는 거죠? 이 청약에 유인했던 사람이 타면 승낙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이런 거. 그래서 청약은 확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정찰가가 요건 외우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정찰가가 붙어 있는 건 뭐다? 청약. 이건 청약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정찰가 붙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건 전부 다 뭐가 돼요? 청약이 되는 거고요. 청약의 유인은 요 아파트 분양 상가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광고. 아까 그 메뉴판도 써놓을까? 예, 메뉴판. 이런 것도 제공하는 것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백화점에 가면 그 마네킹에 옷 입혀 있잖아요. 밑에 다리 밑에 보면 가격표 배 있는 거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건 청약이에요. 그건 청약. 그지 윗돌이 상의 아랫돌이 그거 팔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가격이 써져 있다니까. 그런 것들은 청약이지 전부 다. 이런 것들 정착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도 됩니다. 상관없죠. 정리하면 되고. 청약은 도달되면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만. 그러면 도달 전은 돼야 안 돼요. 도달 전에.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뭐라고 했냐면 청약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상속자가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청약자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지문 하나 처음에 나왔고 요게 좀 잘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옵니다.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2번 나온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청약을 할 때에 승낙기간을 정하나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걸 꼭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X가 되거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청약자가 누구인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는 좀 너무 간단하게 보이죠. 이제 두세 번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3자를 위한 계약이나 해제, 동시항변고도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야 돼요.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승낙을 한번 봐볼게요. 승낙은 여기 확답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걸 제가 옆에 써주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청약을 할 때 청약자가 5월 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약시입니다. 청약시. 자, 청약시 이의 제기 없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뭔가 알고 하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한 거야, 지금. 근데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다.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청약에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약을 할 때에 5월 1일까지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더라도 해답을 안 한다고. 승낙자가 안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빨간색이네요. 승낙은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특정한 의사표시. 특정인이 해야 되지. 불특정 다수인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3번 동그라미요. 조건 변경을 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뭘로 봐야 된다? 오케이. 새로운 법률행위인데, 그럼 이걸 물어볼게. 어떤 시험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에 사라고 했어요. 청약자가 누구예요? 청약자가. 갑 청약자가. 근데 을이, 야, 너무 비싸. 9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건 뭐예요? 승낙을 가장한 새로운 청약이지. 그죠? 요 9천이니까. 얘가 청약자가 된 거야. 9천. 그럼 요거는 없어지죠? 이게 돼요? 그럼 요 승낙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이젠? 갑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기존 청약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기존의 청약자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청약의 조건과 기한을 붙이면 어떠한 경우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그죠? 그럼 뭐가 되면 기존 청약자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고. 왜? 새로운 청약이니까. 새로운 청약이니까. 그래서 여기 기존 청약자가 승낙 시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걸 좀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승발 요건 애와해놔야죠. 애와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민총 공부할 때 우리 시험범위에서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 도달주의 기억나요? 우편함에 들어가 있거나 직장 동료가 받거나 가족이 받았을 때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놓이는 것을 도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 격지자간의 요건 발신주의잖아요. 승낙은. 근데 하나가 발신주의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요?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하죠. 최고를 하면 확답을 바래야 되거든. 근데 발신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그 무권대리 요 무권대리의 본인 확답. 요 본인 확답이 요게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발신주의가 두 개밖에 없어요.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고 요 무권들이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주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민법 전체를 놓고 보면 발신주의는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린 2가지밖에 없으니까 요 2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이게 격승발 그랬잖아요. 그럼 자 봐요. 승낙기간이 여기야. 자 10월 1일이거든요. 승낙기간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25일 날 승낙을 발송해 가지고 글자 보이나? 27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럼 승낙기간에 도달됐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계약은 25일 날 성립되지. 격승발이니까. 자, 만약에 27일 날 보내가지고 10월 1일 날 도달이 된 거야. 10월 1일 날.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된 거죠. 계약은 언제 성립돼? 27일 날. 격승발이니까. 날짜가 나오면 다 격승발이에요. 격지자간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늦게 봐요. 9월 29일 날 보내가지고 10월 1일, 2일 날 도달이 된 거야. 그러면 발신은 이 안에서 했죠. 근데 도달이 바깥에 도달된 거죠. 그럼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신주의라는 것은 요 기간 내에 발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찾는 거라고. 불쌍한 눈빛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요. 내가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물러날 수가 없어서 10월 1일 날 했는데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 9월 29일 날 발신을 했잖아요.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발신했다 하더라도 바깥에 도달된 거잖아.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걸 격승발을 찾으면 안 된다고. 격승발은 요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자체에서 격승발을 찾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격승발하고 아까 아마 써놨을 거야. 격청도. 그죠? 격지자 간의 청약은 여전히 뭐예요? 도달. 그죠? 승낙만 발신. 요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알아듣죠? 오케이. 자, 통상의 연착이 있고 사고의 연착이 있거든. 연착이 뭐예요? 연착은. 혹시 여러분들 민청으로 돌아가 볼까? 민청으로. 불도달은 뭐예요? 불도달은 도달하지 않은 거고 연착은 도달이 됐는데 늦게 온 거죠? 그러면 자, 민청으로 갑니다. 불도달과 연착은 누구의 불이익이에요? 누구의 불이익으로 가냐고. 보낸 사람이 뭐냐고. 어차피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과거는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 공부는 과거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42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마스터북 42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제가 1, 2월 달에 의사표시 효력을 안 하다가 이걸 3, 4월 달에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마스터북 지문 1번에 불착과 연착의 경우에는 표의자 보이죠?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표의자가 이 도달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불도달과 아니면 여기 누가 요거 연착은 누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표의자가 받는 거야. 41페이지 양가로 4번. 41페이지 양가로 4번을 봐보세요. 뚜렷하게 나왔죠. 연착, 불도달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보여요? 아마 동그라미도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험 공부는 과거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막 오늘 것만 하지 말고. 자, 다시 돌아와 봐요, 이제.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에도 통상의 연착하고 사고의 연착인데 통상의 연착은 연착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고의 연착이란 말 써주지 않지만 지문상의 사고의 연착이 보이거든요. 자, 봐봐요. 여기서 통상의 연착은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 9월 29일 날 보내가지고 10월 1일 날, 2일 날 도달이 된 거야. 그럼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죠? 이걸 통상의 연착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럼 통상의 연착은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는 연착의 통지를 해 안 해요? 늦게 도달해도 이건 안 해요. 이건 연착의 통지를 안 한다고. 간혹 요 지문이 눈에 보입니다. 통상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잖아요. 이 사고에 의한 연착, 사고란 말을 안 써줘요. 어떻게 쓰냐면 봐봐요. 자, 여기가 지금 10월 1일이 승낙기간이잖아. 근데 9월 20일 날 보낸 거야. 9월 20일 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했습니다. 이런 말 써요.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준다고. 시험에다가 사고의 연착 이렇게 안 쓰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사고의 연착이라는 걸 느낌이 와야지.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승낙한 을은 이미 9월 20일 날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됐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늦게 온 거잖아. 그럼 기존 청약자 갑은 승낙자에게 얼른 통지를 해줘야 돼. 야, 당신의 승낙서가 늦게 도달돼가지고 내가 그 집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이걸 연착의 통지라 그래.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연착되지 않는 걸로 봐서 계약은 성립이 돼. 언제? 9월 20일 날. 격승발이니까. 들으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사고에 의한 연착은 자, 통상 승낙기간, 요걸 이 멘트를 쓴다고. 승낙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요 멘트. 보이죠?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 늦게 온 거잖아요.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봐요. 통지를 했다 이렇게 보이죠? 통지를 안 했다 보이죠? 그럼 뭐야? 통지를 했으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늦게 도착이 돼가지고 나 계약 못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연착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까 뭐예요?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면 약간 그 청약과 승낙은 좀 약간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아까 보세요. 통상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이걸 물어본다니까, 간혹 가다가. 어디서 연착의 통지를 했었는데? 이런 느낌 때문에 가는 거야, 이게. 이걸 뭐라고 해?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건 뭐예요?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그렇죠.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 정확해야 되고, 청약과 승낙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계약법에서. 이거 틀리면 진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점수를.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되고,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실현. 나는 의사실현을 뭘로 생각하냐면, 항상 그 유료주차장 생각해라고 그러고, 아니면 마트 있죠. 대형 마트인데 가면 이렇게 가격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목이 메이니까 이렇게 뚜껑 따가지고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계약도 안 하고, 지불도 안 하고,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죠? 편의점에 가서 정찰가가 붙어 있었는데 뚜껑 따가지고 계산도 않고 마시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했어. 난 이게 유료 주차장인 줄 몰랐다는 거지. 그럼 계약이 성립돼, 안 돼? 그래도 된단 말이죠. 언제? 차를 파킹할 때. 그럼 그 서점에 가면 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5,000원, 지금 뭐 진짜 책값이 15,000원, 17,000원 그러는데 비싼 건 좀 두꺼우면 2만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로 책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로 책을 내가 봤는데 눈 빠지더라고요. 난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종이 질이 좋아서 종이를 만지는 촉감 때문에 종이 책을 많이 보는데, 그 종이로 된 책은 청약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15,000원. 서점에 가본 지 오래됐죠. 이게 여기는 서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죠. 여기 있어요? 어디? 길 건너 있다고? 학원 말고요. 지금 내가 말한 학원 저쪽에 있다고요? 지하에. 그러니까 서점이 옛날에는 어떤 학원에 가면 밑에가 바로 학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밑에 서점에 가서 놀았거든요. 항상. 이게 난 낮잠을 잘 안 자니까 서점에 가서 볼 책 다 보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서점이 없더라고, 별로. 이게. 근데 좌우지간 그 정찰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이름 쓰면 나 사야 돼, 안 사야 돼? 난 몰랐어. 그래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의사실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만 나오죠? 여기 보인가요? 요 의사표지, 승낙의 의사표 가름되는 요거 승낙이 있을 때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인식한 때 아니면 안 때 이렇게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요 지문을 냈었어요. 얘 보이죠?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사용해버린 거야. 사용했다는 건 사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요걸 한번 시험을 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유료 주차장이 한번 나왔었고, 요게.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청약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고, 여기는 청약이 몇 개죠? 여기는 1개죠. 근데 승낙은 있어요, 없어요? 승낙은 없고, 승낙에 가름하는 행위가 있는 거지, 행위. 여기가. 근데 여긴 동일한 내용 동그라미 상위 교차된 거죠? 그럼 양청약이 뭐 할 때? 도달할 때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먼저 그럼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고 도달이 발신호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벌자 바뀌는 거 조심해라고. 이 정도.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맞춰보면 괜찮은데 거의 깨끗해요. 안 읽어보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게. 언젠가 내가 해드릴 테니까 뭐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5, 6월 달 그 문제 풀 때 한번 더 풀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제 위험부담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놓잖아요. 위험부담하고. 그래서 좀 쉬었다 오면 같이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해놓을 테니까 갔다 오세요, 이제.